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태도와 직무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도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도를 정의를 하자면 어떠한 대상, 사람, 혹은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혹은 판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라는 것이 이제 뭐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내 직업을 좋아한다라는 말에는 직업에 대한 태도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떠한 종교, 뭐 어떠한 뭐 조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묻는다고 하면 단순하고 간단한 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답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아주 복잡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태도를 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의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구성 요소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태도가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임금이 낮다라는 표현은 태도의 인지적인 요소, 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떠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나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지 요소는 이제 태도의 더 중심적인 요소인 정서 요소의 바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서는 태도에서 감정이나 느낌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임금이 낮아서 화가 난다와 같은 이제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정서는 종종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태도의 행동 요소는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를 의미를 하고요. 임금이 더 높은 다른 직업을 찾을 거야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태도가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은 태도의 복잡성, 그리고 태도와 행동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가정해 보면 아마도 그 사실을 깨달음과 거의 동시에 어떠한 느낌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인지와 정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태도와 이런 태도의 그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상사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승진시키다니 내 상사는 공정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 그 자체가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상사가 싫어. 이것은 이제 정서, 이제 느낌인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다.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하소연해야겠다. 라는 이런 행위, 바로 이것이 이제 행동이 되는 것인데요. 이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 이 행위 간에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상사를 향한 그 부정적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지가 정서를 유발하고 또 정서가 행동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요소들을 서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조직에서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지닌 행동 요소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관리자, 감시관, 뭐 기술자들 사이에 자신들이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면 그 같은 태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것이 업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태도와 행동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태도에 대한 그 초기 연구는 이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많은 그 사람들이 지닌 태도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레온 그 페스팅거는 이제 태도가 행동을 따라간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주장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이 다른 연구자들은 태도가 이 미래 행동을 예측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상충하지 않도록 자신의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좀 가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친구가 앞에 그 그 친구를 이제 초대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이전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그 친구의 태도가 비판적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이제 행동과 태도 사이에 그런 이제 괴리가 이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과 태도 사이의 괴리를 깨닫는
그러한 현상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자신의 태도들 사이에 그리고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불일치는 불편함을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이제 줄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하고 이러한 부조화가 최소화된 상태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조화가 발견이 되면 사람들은 태도나 행동을 바꾸거나 부조화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겪은 직원의 태도가 그 경험에 대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이런 것이 이 행동적인 기대를 맞춰서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인 거죠. 부조화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취하고요. 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이제 뭐 본인 스스로도 따르기 힘들어하는 충고를 다른 사람한테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이 부조화를 줄이려는 그 욕구는 세 가지 요인에서 좌우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부조화를 만드는 요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그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통제력의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부조화에 따른 보상입니다. 이 부조화에 높은 보상이 따를 때에는 사람들은 부조화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긴장을 좀 덜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상보다 큰 봉급 인상과 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무언가가 함께 나타나는 부조화는 괴로움을 좀 덜 주는 거죠. 사람들은 특정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끼거나 이 부조화가 통제 가능한 요소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느낄 때는 부조화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태도와 관련된 조절 변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들은 이제 태도의 중요성, 또 행동과의 일치성, 기억의 용이성, 사회적 압력의 존재 여부, 그리고 특정 태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의 여부입니다. 이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가치관,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이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이제 행동과 그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조직이 뭐 그렇듯이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회적 압박이 강한 경우에는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왜 이렇게 감정 연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되죠. 내가 뭐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상사가 뭐 일을 갑자기 주말에 하자는 거예요. 너무 긴급하다니까. 그러면 상사에게 미움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서 아우 너무 좋죠. 우리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지금 주말에 쉬는 게 중요하겠냐?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주말에 일을 하냐, 나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조화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회적인 그 압력이 존재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자주 취하는 태도는 좀 잘 기억할 수 있고요. 쉽게 기억되는 태도들, 들은 이제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높고요. 또 특정한 태도가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대상과 관련된 경우에도 태도 행동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직무에 대한 태도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직 행동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죠. 그 중에서 이제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직원의 태도를 언급하는 경우가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직무 만족, 이 job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이것과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직무 만족은 직업의 어떤 특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인데요. 이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직무 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 행동론이 직무 만족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후에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 만족과 관련된 그 또 다른 태도가 이제 직무 몰입인데요. job involvement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신과 직무를 동일시하고 스스로의 가치의 직무 성취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이 직무 몰입도가 높은 직원은 자신과 직무를 강하게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죠. 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개념이 이제 심리적 인파워먼트, 사이컬러지컬 인파워먼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자신이 그 업무 환경, 또 스스로의 능력, 직업의 의미, 그리고 자율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바람직한 행동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파먼트 계획을 섬세하고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싱가포르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훌륭한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결정 과정에 포함을 시키고 업무가 중요하도록 느끼게 하고 스스로의 일을 하라는 식으로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런 이제 직원들 스스로가에 대해서 느끼는 자신감을 이렇게 향상시켜서 인파먼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런 이제 인파먼트가 이제 우리가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할 때 좀 많이 강조되는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이제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심리적 인파먼트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몰입도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결과 분수인데요. 오거니제이셔널 커미먼트라고 부르죠. 조직 몰입.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은 직원은 특정한 조직과 그 조직의 목표에 자신을 이제 동일시하고 또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직원의 몰입에서 이 황금률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과 조직이 내세운 가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조직에 몰입하는 직원들은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회피 행동, 뭐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고요. 또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몰입이 있다면 조직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준비까지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변수가 이 조직 지원 인식인데요. 이 조직 지원 인식, POS라고도 부릅니다.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라고도 하는데 이 조직이 직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대해서 직원들이 가진 믿음의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식인 거죠. 퍼셉션입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예시는 R&D 엔지니어 존 그린이라는 분에서 볼 수 있는데 존 그린의 POS는 매우 높았습니다. 조직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 Salesforce.com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 CEO인 마크 베니노프를 비롯한 350명의 동료 직원들이 그의 모든 의료 비용을 부담하고 그의 모든 그 회복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이제 분명히 세일스포스닷컴이 푸신에서 선정한 2015년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00개 중에 8위를 기록한 어떤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조직에서 받는 보상이 이제 공정하고 또 직원들이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상급자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느낄 때 조직의 지원이 많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런 이제 POS, POS는 이제 권력 격차 있잖아요. 파워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이거에 있어서 이제 한 국가의 사람들이 조직이나 기관에서의 권력 배분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작은 나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POS가 사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크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이 권력 격차, 이 파워 디스턴스가 낮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를 도덕적 의무보다는 일종의 계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이런 아시아권들이 좀 그런데 권력 격차가 큰 이 파워 디스턴스가 큰 나라들 직원들의 인식은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공정성이나 지지 응원들에 좀 영향을 좀 덜 받죠. 그러다 기대 수준의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업원 몰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mployee Engagement라고 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개인의 몰입 그리고 만족 그리고 열정을 의미합니다.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자원이나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지 또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동료 또는 뭐 상사와의 소통이 보람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입도가 높은 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신의 회사와 깊은 그 연결성을 느낍니다. 몰입도가 낮은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시간을 쓰지만 에너지를 쓰지는 않는 거죠. 진심으로 쓰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게 이제 종업원의 몰입도가 중요한 이유는 업무에 깊이 몰입하는 직원의 수가 생각보다 매우 적기 때문인 거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17에서 29%의 직원만이 업무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직원 몰입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몰입의 수준은 여러 가지 측정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과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직원 몰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개념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 중에 하나는 몰입이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제 참여자들의 어떤 몰입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그 두 가지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훌륭한 상사가 있는 것, 또 두 번째는 관리자가 자신을 존중하고 아낀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유 대부분은 몰입의 개념 틀과 관련성이 크게 없었던 것이죠. 호주에서 이루어진 어떤 연구에서는 이 정서적 지능이 직업 몰입도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낸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달라지는 어려움과 요구에 따라서 관련 요소가 계속 변한다라는 결과를 주장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 태도들 사이에 구분되는 특징이 있긴 한데 태도들은 직원의 성격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대체로 일맥상통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의 직무 만족도를 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직원들은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직무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직무 만족도 측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만족에 대한 우리의 이 정의, 즉 직업의 어떤 특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은 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포괄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직무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거나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거나 고객을 기다리거나 트럭을 운전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인 거죠. 직무는 동료 직원 및 상사와의 상호작용하는 것, 또 조직의 원칙과 정책을 따르는 것,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것, 수행 기준에 맞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 이상적이지 않은 업무 환경을 견디는 것,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이 직무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는 많은 개별적인 요소들의 어떤 복잡한 총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일단 측정을 위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되는 측정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일의 포괄적인 평가는 이제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같이 이렇게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자들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척도 중에 한 숫자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여러 직무의 양상들의 어떤 합을 보는 것으로 더 복잡한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제 일의 종류, 또 필요한 기술들, 관리 정도, 현재 임금, 승진 가능성, 문화,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직무의 중요한 요소들을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자들은 표준화된 척도를 각각을 평가해서 이 연구자들이 각각의 점수를 더해가지고 총체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일까요? 직관적으로는 직무의 여러 요소들을 더하는 방식이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더 정확한 평가를 달성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이 직관적인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함 및 복잡함만큼 잘 작용하는 희귀한 경우들 중 하나인 거죠. 두 방식이 이제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단일의 포괄적인 평가를 얻는 것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직무 양상들의 합을 보는 것은 경영자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측정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 만족도 측정의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해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9에서 69%의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직무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평균적인 직무 만족도는 1972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직무 만족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2007년 후반에 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직무 만족도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의 최저치는 2010년이었고요. 미국 근로자 중에서 42.6%만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4년에 들어서는 직무 만족도가 47.7%로 오르긴 했었지만은 1987년에 61.1%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이 직무 만족도는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다른 측정 방식도 역시 언제나 존재합니다. 직무 만족도의 측면 사이에서도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직무 전반, 업무 내용, 그리고 상사 및 동료에 대한 것에서는 만족했지만 임금이나 승진 기회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이럴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직무 만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서는 이제 15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 직무 만족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멕시코와 스위스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나라 근로자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더 긍정적이거나 덜 자아 비판적인 건가? 또 반대로 이 가장 만족도가 낮은 나라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이었는데 한국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구조는 경직된 위계 질서로 구성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거죠. 이 요인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